네, 말씀드렸지만 건설주 하면은 여러 가지 업종 중에서도 최근 몇 년 새에 가장 좀 부진한 흐름을 보이는 업종 중에 하나일 텐데 우리 홍영은 기자는 방송에서 건설 부동산 부를 출입하면서 부동산 업자들, 건설업계 종사자들 많이 만나셨고 우리 황수상 기자는 건설업종 담당하는 애널리스트라고 시시때때로 교감을 이룬다고요. 네, 맞습니다. 네, 이 두 분의 기자들과 함께 업계 동향, 그다음에 주가 흐름 충분히 얘기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홍영은 기자. 부동산 시장 침체는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닌 것 같고, 가장 우리가 좀 먼저 짚어봐야 될 게, 이 부도가 건설 업체들이 한두 업체가 아닙니다. 원래 먼저 그 얘기부터 해주시죠. 네. 올해 제가 쓴 이제 부동산 기사를 보면은, 네. 부동산 대책, 전세난, 그리고 쓰러진 건설사들, 요 세 가지 정도로 주제가 압축이 되는데요. 네. 먼저 국내 건설업 면허 1호였던 인광토건이 지난달 법정 관리를 신청했습니다. 이 회사는 84년 동안 우리 국내 건설업계의 역사를 쓴 회사였는데요. 네. 그리고 이어서 2주 뒤인 이번 달 초에는 대림산업, 시공평가 5위인 대림산업의 계열사인 고려개발이 채권단에 워크아웃을 신청했습니다. 이 밖에 예전에 CP 발행으로 개인 투자자들의 손해가 컸던 LI건설, 동양건설 등이 무너졌고 월드건설과 대우자동차 판매는 워크아웃에서 법정 관리로 상황이 더 악화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몇 개나 되나요? 이렇게 100대 건설사 중에서 올 들어 워크아웃이나 법정 관리 개시를 신청한 곳이 모두 8곳에 이르고요. 또 시공능력평가 100위 이내 건설사 중에서 25개사가 워크아웃이나 법정 관리 상태여서 4곳 중 1곳꼴로 부도가 난 상태입니다. 참 많이도 쓰러졌는데요. 이렇게 많이 도산되게 된 이유는 어떤 게 있을까요? 모두 아파트 미분양이 많아지면서 프로젝트 파이낸싱, 즉 PF 대출을 갚지 못해서 자금난에 빠졌다는 게 공통된 이유입니다. 시행사들이 건설 사업을 벌일 때 은행에서 PF 대출을 받는데요. 시행사들 대부분 규모가 아주 영세하기 때문에 건설사들이 대출 보증을 서줘야만 은행에서 자금을 빌려줍니다. 하지만 미분양이 쌓이면서 사업 진행에 차질이 생기고 또 시행사가 부도가 나면서 지급 보증을 섰던 건설사들이 이 돈을 갚지 못해서 동반 부도가 나는 겁니다. 네. 건설업의 리스크가 이렇게 커지다 보니까 은행들도 PF 대출을 꺼리는 상황이고요. 또 네. 상환 압박을 가하고 있기 때문에 건설업계는 더욱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또 저축은행들이 이 PF 대출을 크게 늘렸었는데요. 저축은행의 부도가 이어지면서 자금난이 더 악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이 부실은 저축은행 사태를 일으킨 직접적인 원인이 되기도 했고요. 참 건설업계의 어떤 그 파장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은행, 저축은행, 119금융권, 가계까지 아주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문제는 100대 시공사 중에서 25개, 4개 중에 하나가 이제 워크아웃이나 법정 관리인데 이렇게 그런 업체들 말고도 이렇게 사업성이 좀 있더라 하더라도 돈을 벌더라도 적자를 낸 업체들, 사업성은 계속 유지하지만 적자를 낸 업체들이 많다. 이런 얘기도 많이 들립니다. 어떻습니까? 네, 제가 숫자로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건설업종의 성장률은 올해 3분기까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9%가 떨어져서 유일하게 전 업종 중에서 유일하게 뒷걸음질을 쳤고요. 네. 또 국가 경제성장 기여도에서도 유일하게 마이너스로 국내 성장을 저해하는 그런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적자 업체 비율도 올해 상반기에 26%여서 1년 만에 9.3%포인트나 급증했습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최근 유럽 재정위기 등에 따라서 부동산 시장의 침체가 길어지고 있고요. 또 2009년 4대강 사업 등을 이 재정을 조기 집행한 뒤에 SOC, 투자 축소로 공공 발주 물량이 크게 감소한 것도 건설업종이 힘들어지고 있는 이유입니다. 네, 4대강 발주에도 불구하고 어렵다. 이게 좀 포인트인 것 같긴 합니다. 네, 이미 재정이 많이 조기 집행이 네. 된 상황이기 때문에요. 아하. 황수상 기자, 네. 예. 사실상 그럼 건설업종의 이제 주가라든가 이제 그걸 띄울 수 있는 요인이 사실 두 가지라고 하잖아요. 한 가지가 이제 실적이라면 또 한 가지가 이제 내년 신규 수주가 될 텐데 내년 수주 예상액은 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내년 건설 수주액도 지난해와 비슷한 103조 원 정도 수준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네. 2000년보다는 무려 20% 가까이 감소한 규모인데요. 특히 공공부문의 수주가 매년 줄고 있어서 공공공사에 의존하고 있는 중소건설업체들의 경영난은 더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예산 절감을 이유로 2006년부터
최저가 낙찰제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이게 어떤 제도냐면 300억 원 이상인 공사에서 가장 낮은 가격을 써낸 업체에 낙찰을 해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건설사 입장에서는 계속 낙찰가를 낮게 불러야 하기 때문에 출혈 경쟁이 이어질 수밖에 없고요. 네, 기존에는 좀 웬만한 규모는 자기들끼리 좀 이렇게 낙찰 받아가지고 목을 붙였는데 이제는 작은 규모의 공사까지도 이 최저가 낙찰제라는 게 도입이 되는 1,000억 원 이상이다가 지금 300억 원 이상으로 낮아진 상태입니다. 대단하군요. 네. 이것을 또 내년부터 100억 원 이상으로 확대하려다가 건설사들의 반발이 거셌기 때문에 시행을 2년간 유보한 상태입니다. 또 대형 건설사들은 대형 건설사들대로 토목 발주에 큰 도움을 줬던 4대강 사업이 올해 본류공사가 마무리되면서 공공부문 의존도가 높은 중견 건설사들은 물론이고 대형사들도 좀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네. 사실 제가 이제 고향이 전주인데 우리 홍영은 기자 나오면 꼭 물어보려고 했어요. 요새 수도권 서울 지역은 뭐 아파트 경기 상당히 안 좋다. 아파트 가격이 떨어진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전주 지역 아파트 가격은 최근에 상당히 많이 올랐더라고요. 네. 뭐 광주, 부산 할 것 없이 지방 아파트 분양 시장은 상당히 좀 좋았다, 호황이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좀 이상합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 지방 좀 주택 시장은 좀 어떻습니까 실제로? 부산 같은 경우도 올해 분양 열기가 뜨거웠다고 하는데요. 지방이 이렇게 상대적으로 집값이 많이 오른 이유는 기존의 공급량이 워낙 적었기 때문입니다. 기존의 건설사들이 수도권 위주에만 아파트를 지었기 때문에 공급이 그 수요를 따라가지 못해서 가격이 크게 오른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면 수도권 시장은 뭐 내년에도 좀 전망이 좀 우울한가요? 어떻습니까? 좀? 그러니까 수도권 시장이 사실은 상당히 중요한데요. 네. 올해도 좀 부진했고요. 내년 전망치를 봐도 내년 하반기쯤에 완만하게 회복이 될 것이다. 이 정도로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전문가의 얘기를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올해 지방에서 살아나는 주택 경기는 내년 상반기까지도 지방은 괜찮을 것으로 봅니다. 근데 전체 주택 공급의 50% 이상이 이제 수도권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 수도권이 내년 하반기까지도 크게 회복이 좀 어려워 보입니다. 결국 전체 주택 시장이 내년에도 크게 회복되기는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대체적인 평가가 이렇습니다. 또 전월세난이 심해지면서 정부에서 올 들어서만 6차례 부동산 대책을 쏟아냈었는데요. 지난 5월에는 주택경기 활성화 방안을 내놓은 뒤 바로 또 보금자리 주택 공급을 발표하는 바람에 민간 건설사들이 더 힘들어졌습니다. 보금자리 쇼크라고도 하는데요. 워낙 보금자리 주택이 가격이 싸기 때문에 경쟁이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민간 주택을 짓는 건설사들이 이 때문에 보금자리 쇼크를 맞고 또 다시 휘청이기도 했습니다. 이번 달에는 강남 재건축 시장 규제를 꽤 완화해주는 방안까지 내놨었는데요. 반짝 그 재건축 아파트들의 호가가 오르긴 했는데 지금 또 다시 또 현장에 나가보면 썰렁한 분위기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수도권이든 지방 쪽이든 이제 아파트, 주택 경기도 상당히 좋지 않은 상황이고, 그 다음에 또 공공 물량도 많이 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중소형사는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는 결론이 내려지는 건데, 그럼 대형 건설사들의 경우는 어떨까요? 대형 건설사들도 이제 국내 주택 시장이 지금 포화된 상태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내년 집값도 크게 오르기 어렵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눈을 다 해외로 돌리고 있습니다. 해외 사업을 확대하는 데 열을 올리고 있는데요. 업체별로 좀 본다면 대우건설이 해외 사업에 좀 강한 편이었는데 이번 올해 리비아 사태 때문에 대우건설 좀 어렵긴 했지만 해외 사업을 다각화하는데, 그러니까 중동에 몰려있던 물량을 다른 곳으로 돌리는데 힘을 쏟고 있는 상태입니다. 남미 시장을 좀 확대하려고 하고 있고요. 이 때문에 조직 개편 때 좀 적극적으로 해외 사업에 나설 수 있는 젊은 인력들을 많이 영입을 했습니다. GS건설도 해외 부문을 확대하는 조직 개편을 했고요. 또 현대산업개발 같은 경우는 국내 주택시장 의존도가 좀 심했는데 이번에 CI도 로고도 변경하고 사옥을 본사를 또 삼성동에서 용산으로 옮겼어요. 그래서 강남 삼성동을 중심으로 강남의 집값이 많이 뛰지 않았습니까? 근데 강남의 이제 포화 상태라고 판단하는 것이죠. 그래서 용산 쪽이 앞으로 좀 유망하겠다 해서 본사를 용사로 옮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변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요새 뭐 10억대 넘는 그 서울 주요 지역의 아파트들은 뭐 급매물 같은 경우에는 뭐 몇 억씩 이제 깎여서 매매가 이루어지기도 하고 그렇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 부동산 시장, 특히 이제 서울 수도권의 그 주택 시장은 좀 내년에도 크게 기대할 게 어렵다. 홍영은 기자 얘기했습니다.
자, 황 기자. 예. 우리 황수상 기자는 그 건설업종에 대한 측근과의 의견들을 좀 쭉 정리해 오셨다고 하는데 예, 좀 기대가 큽니다. 어떻습니까? 예, 앞서 이제 홍혜영 기자가 살펴봤듯이 내년이라고 건설업종이 특이하게 좋아질 거라는 전망을 내놓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허. 근데 우선 지금 그런 부분이 올해 주가에서도 충분히 나타났었는데요. 이제 올 한 해 이제 코스피 이제 수익률이 현재 지난주 금요일을 기준으로 마이너스 8.96%를 기록을 했었는데 건설업종의 이제 수익률은 마이너스 21.83%. 그러니까 코스피 대비 마이너스 13%포인트 정도가 낮게 돼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1개월 수익률을 보면은 여기서 이제 약간 오호. 건설업종이 잠깐 올라갔는데요. 사실 예, 이 예. 부분도 지난주에 잠깐 올라갔었던 한 1주짜리 효과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하.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뒤에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이 부분이 당장 어떻게 신규 수주량이 늘어난다는 게 확실하게 뭐 보여서 그런 게 아니라 연말 기대감에 불과하다는 얘기가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설업종을 내년에 유망업종으로 뽑는 애널리스트 분들이 많습니다. 왜 그런지 이제 한번 알아보려고 가져나왔습니다. 네. 네, 이거 빠진 거는 빠진 거고 이제 증권사들이 내놓은 건설업종 전망이 좀 궁금한데요. 예. 그 건설업종이 내년은 보고서를 한번 살펴봤었는데요. 투자정보 사이트 YGFN을 봤었는데 최근 3개월간 이제 보고서가 나온 게 업종 분석 보고서, 산업 보고서죠. 이게 이제 76건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단 2건만 빼고 이제 74건의 보고서가 이제 건설업종에 대해서 비중 확대 그리고 오버웨이트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네, 76건 중에 2건 빼고. 네, 2건 빼고. 아, 비중 확대. 네. 딱 2건만 이제 중립 내지 이제 뭐 시장 수익률 한 이 정도로 하고 있는데요. 오버웨이트 내지 비중 확대가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개별 종목 보고서를 봤었을 때 매수 의견하고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장 평균 수익률보다 10% 20% 이상의 높은 수익률을 기록할 것이라고 보일 때 그때 이제 내놓는 의견인데요. 대부분 그런 의견들이 나왔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어허. 너무나 좀 심하게 쏠린 게 아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설주들은 안 움직였잖아요. 오히려 많이 빠졌고. 예, 맞습니다. 네, 참 이런 거 보면은 이 업종 보고서 이런 거 좀 잘 봐야 돼요. 그죠? 네, 애널리스트들의 어떤 그 자꾸만 사라고만 하는데 예. 그게 과연 참 어느 정도 우리가 신뢰할 수 있을지 참 그런 것도 좀 많이 생각이 듭니다. 뭐 홍혜영 기자도 건설업계 상황이 상당히 안 좋다 얘기를 했고 예, 예. 우리 황수상 기자도 뭐 1년 동안의 건설주 동향을 보니까 뭐 가장 많이 빠졌다. 예. 주식도 상당히 시장에서 나쁜 평가를 받고 있다고 하는데 예. 일단은 그 건설계 전반에 대해서 얘기가 좀 안 좋다고 얘기를 하지만 예. 뭐 중소형주, 대형주 이런 거에 대해서 차별화 예. 좀 될 수 있다. 예. 이런 시각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 건설주들 보면 이 대형주, 중소형주 좀 종목별로 좀 이렇게 특징적인 모습이라도 좀 있는 건지 좀 한번 좀 짚어주시죠. 우선 종목별로 특징이라기보다는요. 네. 이제 덩치별로 특징이라는 게 덩치별로? 나타납니다. 이제 가장 큰 종목이라고 볼 수 있는 게 삼성물산, 시가총액이 11조 원대에 가까이 달하는 종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현대건설, GS건설, 삼성엔지니어링, 대우건설, 대림산업 등 최소 이제 시가총액이 3조 원 이상대인 이제 이런 종목들에 관련된 평가는 매우 좋은 편입니다. 아하. 그렇지만 소형 종목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네. 예를 들어서 뭐 삼성물산에 대해서 최근 3개월간 증권사들이 내놨던 보고서는 전부 다 100%가 매수 내지 이제 강력 매수, 적극 매수 이런 보고서가 나오고 있어요. 야, 참 이게 너무 좀 심한 거 아닌가요? 어떻게 보면 이제- 어떻습니까? 좀 우리 황수상 기자 개인적인 의견은. 우선 삼성물산 같은 경우를 보면은 네. 이제 이런 대형사들이 이제 종목이 상당히 좋게 나오는 이유가 이제 국내에서도 물론 이제 이런 종목들도 국내에서 이제 주택 시장이라든가 공공 시장 이제 이쪽 관련된 물량이 많이 물려 있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해외 시장에서 나오는 해외 발주능에서 어느 정도 뭐 현금 흐름이 창출된다라든가 수익을 손실을 국내에서 손실을 상쇄할 수 있을 거다 이런 기대감 때문에 그러거든요. 네. 사실 보면은 내년에 이제 삼성물산이 이제 기대되는 교보증권 자료를 지금 보고 있는데요. 네. 내년 이제 삼성물산에서 이제 한 14조, 한 15조 원 가량의 이제 전체 이제 수주를 하려고 하는데 그 중에서 7조 7천억 정도가 해외 쪽일 거다. 한 해외 50% 쪽이 정도일 나가나. 거다. 나오고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는 근 한 80% 정도가 해외 물량일 거다. 그리고 현대 내수보다는 해외 대우, 쪽이 강한 대형사들. 그렇죠. 이제 이쪽에서 이제 국내 손실을 이제 만회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분석 때문에 이쪽이 강하게 나오고요. 우리 홍영 기자 생각은 이 삼성물산에 대해서 최근 3개월 동안 증권사 애널리스트가 대부분 다 100% 매수 또 일부는 막 강력 매수 이렇게 했다는데 업계에서는 삼성물산을 정말 그렇게 탁월하게 이렇게 보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사실 삼성물산 같은 경우 현대건설에 이어서 올해 시공능력평가 2위에 2위. 오른 업체인데요. 국내에서도 비교적 다른 건설사들에 비해서는 탄탄한 편이고 네. 사업 포트폴리오도 해외와 국내가 적절히 있는 편인데 제 생각에는 네.
사실은 내년도 미국 경기도 그렇고 유럽 재정 위기도 그렇고 또 국내에서는 연말에 또 북한 관련 리스크가 부각이 됐잖아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전체적으로 우리 혼자만 좋을 수가 없는 상황인데 아무리 해외로 눈을 돌린다고 해도 크게 나아질 수 있을까 실적이 전체적으로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감안하셔서 네. 나중에 그 애널리스트한테 네. 잘 좀 얘기해 주세요. 너무 세게 쓰지 마라. 네.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자, 황 기자, 그러면 시가총액 규모가 작은 이 종목들은 어떻습니까? 뭐 좀 좋은 얘기들이 나옵니까? 아니면 여기는 쳐다보도 마라. 뭐 이런 얘기가 나옵니까? 어떻습니까? 쳐다보지도 말라는 정도가 아니고요. 거의 뭐 보고서가 나오지 않고 있는 수준입니다. 아예 보고서가 안 나와요. 네. 그러니까 이제 코스피 건설업종 지수에 편입된 종목이 총 46개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이제 10개의 우선주 종목을 빼고 나면 보통주 종목은 36개가 있고요. 여기에다가 삼성물산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 유통업종으로 분류가 되어 있고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는 서비스업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을 사실상 다 더해버리면은 한 약 40개 안팎의 종목이 이제 그쪽이 되는데요. 최근 3개월간 건설업종 관련된 기업 분석 보고서가 나왔던 종목 수는 한 14개 정도에 불과합니다. 이 중에서 이제 건설업종 시가총액 상위 10위권에 이름을 올리는 종목이 그 대부분이고 그 외의 종목들은 코오롱건설, 계룡건설, 태영건설 등 일부에 불과합니다. 그렇지만은 코오롱건설 관련된 보고서도 한 12건에 불과했는데 그나마도 투자 의견과 목표가가 제시된 정식 보고서는 단 8건에 불과했었고요. 태영건설 보고서는 총 7건 보고서, 올 1년간 총 7건의 보고서 중에서 3건의 보고서만이 사실상 정식 보고서였던 셈이고요. 그나마 이들 종목 같은 경우에는 투자자들한테 이름이라도 알릴 수 있으니까 행복합니다. 네. 그 외의 종목 같은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네, 이렇게 그 증권사 평가가 극과 극인 이유가 뭔가요? 우선은 이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국내 시장 같은 경우에서 아파트 심채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공정 물량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중소건설사들 같은 경우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여력이 없는 데다가 게다가 이제 또 주택 시장도 좀 줄어들고 그다음에 내년에 또 이제 PF 대출 만기도 많이 돌아오고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도 줄어드는 데다가 돈줄도 막히고 그런 만큼 더 경쟁도 심화되고 그런 상황 때문에 중소형 건설사는 더더욱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사실 빈익빈 부익부 전형적으로. 네, 근데 너무 심하네요. 건설업종 얘기 듣다 보니까. 네. 그럼 결국 그 해외 사업 비중이 큰 대형 건설사 위주로만 그나마 내년에 좀 낮다. 네, 그나마. 이런 얘기라고 좀 봐도 되는 건지. 네, 그럼 맞습니다. 건설업종은 국내 시장을 다 버리고 포기하고 그럼 해외로 가야 된다는 얘기인지 좀 그런 얘기입니까? 어떻습니까? 우선 국내 시장 같은 경우는 아주 안 좋으니까요. 네. 대신에 이제 그나마도 버틸 수 있는 힘이 있는 데가 대형사다라는 정도고 당장은 이제 아파트 시장이든 주택 가격이든 점점 더 좋아질 거라고 보는 시각은 사실 잘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76건 중에 보고서 중에서 이제 4건, 나머지 2건 정도가 중립이었다고 했었잖아요. 네. 그쪽에서도 지금 큰 이유로 보고 있는 게 내년에도 이제 서울 수도권 아파트 가격 하락세가 지속될 거다. 요 한 가지랑 그다음 해외 시장마저도 어쩌면 힘들 수가 있다. 사실 맨 마지막에 말씀드리려고 했었던 내용이었습니다만은 해외 시장마저도 정말 힘들 수가 있다는 그런 전망 때문에 그래서 중립으로 잡았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아까 홍영 기자가 제대로 지적을 했군요. 그러니까. 네, 맞습니다. 해외 경기가 안 좋은데 해외 시장이 많이 의존하는 대형 건설사들도 뭔가 영향을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네. 그래서 이제 미래에셋증권의 이제 변성진 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럽 재정 위기로 이제 은행들도 이제 리스크 관리에 나서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대출 같은 경우에도 조금 더 보수적으로 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 예전에는 이제 건설업종 같은 경우 해외에 나간다고 하더라도 은행에서 돈을 빌려서 이제 사업을 진행하고 그 다음에 나왔던 수익을 가지고 돈을 갚고 수익을 챙기고 이렇게 했던 구조였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디벨로핑 형태 그러니까 직접 이제 지분 투자도 하고 어느 정도 리스크 테이킹을 하면서 건설업체가 리스크 테이킹을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고 그리고 그렇게 하더라도 재무에 큰 타격이 없을 수 있는 그냥 대형사들만이 살아남을 수 있을 거다. 그래서 증권업종에서도 토픽을 그러니까 이제 매수를 추천하는 쪽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이런 4개 보고서에서 사실상 여기서 보면 보고서 제목들도 그렇습니다. 주택 시황 개선에 베팅하기는 아직 이르다. 그러면서도 비중 확대 이렇게 보고서가 나오고요. 주택 수요 감소 우려 등등 이렇게 나오는데 이런 부분에서도 각각 비중 확대 이렇게 나오긴 하는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외 시장 같은 경우에도 이제 단기적으로 안 좋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빠뜨리지 않고 있습니다. 네. 사실상 이제 투자 의견은 이제 비중 확대 그리고 매수이지만은 알겠습니다. 네. 우리 홍영 기자, 업계를 돌아다니다 보면 어느 건설사가 좀 이렇게 업계에서 인정을 받고 있다 이런 말이 좀 적절할지 모르겠는데 좀 어느 건설사가 상당히 좀 이 탄탄한 내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시장에서도 좀 관심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들은 좀 안 나옵니까? 어떻습니까?
잘 못 들은 것 같은데요. 네. 사실은, 황수상 기자가 지적한 그대로 중소형사들은 정말 울상 말 그대로 너무 힘들었다 이런 얘기밖에 안 나오는데요. 벼랑 끝에 서 있다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형사들 경우는 내년 같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 올해도 어느 정도 실적이 아주 나쁘진 않았고요. 내년 같은 경우도 근근히 유지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지금도 이제 PF 대출이 묶여있는 그런 중소형사들 같은 경우는 부도 위기에 처한 곳도 벌써 10곳이 넘는다고 하죠. 그래서 앞으로도 워크아웃이나 법정 걸로 간 회사들이 꽤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건설업계 동향 내년, 그 다음에 건설주 투자 전략 한번 두 기자와 함께 알아봤습니다. 자, 종목 탐험 한 2, 3분 정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갑니다.